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학 원론에서 몇 가지 모형들, 간단한 기본적인 모형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쭉 이렇게 공부를 몇 가지 해봤습니다만은 오늘 소개할 이 모형이 바로 가장 중요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강조했던 경제학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균형이라고 했는데요. 이 균형이 균형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수요와 공급 모형 또는 시장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장 모형, 시장에서 일어나는 행태, 뭐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시장 하면은 어떤 거를 여러분은 시장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시장이라는 거를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본다면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시장이 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수요자와 많은 공급자들이 어떤 공간에서 만난다. 그 공간이 물질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가상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여러분들 편하게 아마존 미국에서는 아마존이고 한국에서도 쿠팡 이런 온라인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곳들, 그런 곳들을 다 시장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경제학을 제가 가르쳤을 때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시장이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주 전통적으로 시작하는 전통시장,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이름 붙어진 그런 곳들도 물론 시장이지만 그것도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당연히 그곳에 존재하죠. 그리고 거래가 일어납니다. 거래가 발생하는 곳, 균형을 목격할 수 있는 곳,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시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다시 정의를 한다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균형을 목격할 수 있는 곳.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건데 하나하나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면 수요 부분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 부분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잠깐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대한 장소 이런 거 생각했었고 시장을 어떻게 정의할지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의 관점으로 수요가 공급이 이러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전체 그거를 수요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물건을 팔고자 하는 판매자의 그룹들을 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제 공급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산 과정을 거쳐서 뭔가를 만들어질 텐데 그 과정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결국은 시장에 나올 때는 어떤 최종 생산물을 가지고 나오겠죠.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는 최종 생산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게 시장에서 거래된다.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을 따로따로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고민하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 아주 이론적인 이상적인 시장을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요, 이게 이제 주는 경제학적 결과, 그런 결론들이 아주 아름답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Perfectly competitive market입니다. Perfectly competitive 하면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를 어떤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시장에 참가하는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시장에 참가하는 공급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많은 수요자와 수많은 공급자가 존재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왜 필요하냐? 하나의 공급자가 있는 거 독점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공급자가 있는 거 복점이라고 하죠. 복점.
듀오폴리입니다. 모노폴리, 듀오폴리, 그 다음에 서너 개 다수의 공급자, 아주 많지는 않지만 다수의 공급자가 있는 거를 올리가폴리라고 합니다. 다각형 이런 식으로 할 때 올리가 붙죠. 그래서 다수의 뭐 서너 다섯 되는 공급자가 있는 경우를 올리가폴리라고 하고요. 뭐 특별한 경우에 세상의 모든 상품이 있는데 그걸 한 명만 독점해서 사간다 이랬을 때 모납손이라는 또 단어도 있습니다. 예. 하나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경우. 근데 아주 이렇게 뭐 우리가 많이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요.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왜 많은 소비자와 왜 많은 공급자가 필요하냐 요 얘기를 해보자면 공급자의 숫자, 수요자의 숫자가 많으면 수요자 한 명, 공급자의 한 명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시장 균형이 바뀌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 명의 공급자가 엄청나게 파워가 좋아가지고 내가 이거 공급하지 않겠어. 그러면 공급량이 모자라가지고 가격이 확 올라가겠죠. 그런 어떤 전략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경제 주체가 개별적인 경제 주체 하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한다. 시장 균형에 어떤 여파를 줄 수 있느냐? 없다. 그런 경우가 완전 경쟁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소비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 그래야만 이 조건이,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한쪽에 집중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할 때 수많은 소비자와 수많은 공급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가정은 상품이 동질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homogeneous product라고 하는데요. 상품의 질, 뭐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어떤 공급자가 공급을 하더라도 어떤 데 가서 사더라도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그런 경우가 참 드물죠. 또 광고를 보는 경우에 항상 광고는 이렇습니다. 자동차인데, 똑같은 자동차인데 우리 회사의 자동차는 다르다. 거기다가 어떤 마케팅 이미지를 심어가지고 그런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 그 브랜드가 몇 개가 있다 보니까 과점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각자의 개별적인 상품의 차이를 이렇게 각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경쟁하는 경우를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Monopolistic competition이라고 하죠.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아주 동질적이에요. 내가 어떤 공급자한테 가서 사더라도 우리는 가격만 그냥 보고 싼 거를 사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상품의 이질적인 부분이 달라가지고 내가 마켓 조사, 시장 조사를 엄청나게 해서 어떤 물건이 더 싼지, 값어치가 높은지 이런 데 시간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비용이죠. 시간도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그럼 시장 나가서 집어오면 됩니다. 가격 지불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추가적인 비용들도 발생하지 않고 거래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소비자, 많은 공급자들이 존재하니까 우선적으로 거기다가 상품은 다 동일하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조건들이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런 어떤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그 개념 중에 한 가지, 수많은 소비자와 수많은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명이 어떻게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가격에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생산자 한 명이 나 이 가격은 도저히 못 받겠어, 이런 더 많이 받아봐야지. 그러고 100원짜리 균형 가격이 100원인데 균형에서 100원에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나는 100유로 받겠어 이랬을 때 아무도 그 물건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라고 하는데 가격 수용자입니다. 그건 공급자든 수요자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가격을 보고 그냥 따라서 지불하고 그 가격만큼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결정된다. 그렇다면은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고 공급자는 원하는 만큼 팔 수 있습니다. 만들어지기만 하면 시장 가격에다 맞추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런 특징들을 완전 경쟁 시장은 가지고 있다. 요 점을 잘 주시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네, 소비하는 거죠. 물건을 수요하는 거. 수요 곡선, 수요 함수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먼저 그림으로 표현하고요. 함수적인 표현은 이제 Q와 P와의 관계,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수요 함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개념을 통해 갖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림으로까지 분석하는 것, 특별한 함수 형태라든지 어떤 식으로 그 저변에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경제학 원론 시간에는 이제 수요 함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함수 관계라고 하면 두 변수가 있고 하나가 독립 변수고 하나가 종속 변수고 두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코절리티, 코즈 이펙트의 관계가 있는지, 원인과 결과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수요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도출하게 될 건데, 그 이전에 하나 개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수요량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이해하시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요라고 하는 건 그냥 디맨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요량 이러면 quantity demande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하는 개수, 양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디맨드 하면 디맨드입니다. 그 디맨드 자체는 사실 디맨드 커브나 디맨드 펑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Q의 양 자체와 P와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P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 Q 값들을 수요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를 우리는 수요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디맨드 펑션? 그거 자체를 우리가 디맨드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quantity demanded는 수요량에 속해 있는 변수 중에 하나고요. 수요 자체는 P와 Q와의 관계, 수요자들이 가격에 대응하는, 가격에 반응하는 그런 인과관계를 다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수요는 수요 곡선 자체 또는 수요 함수 자체를 의미하고 수요량 자체는 Q라는 변수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다른 량 하나만 더 붙었는데 그 두 가지 단어를 정말 유심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량과 수요 결정 이해하시는 거 중요하다. 수요라는 것은 수요량과 가격과의 함수 관계를 의미한다.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수요의 법칙입니다. 수요의 법칙. Law of Demand죠. Law of Demand. Law of Demand인데 수요의 법칙이 과연 뭐냐? 이 수요에 대한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라는 거죠. 수요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요가 수요량과 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 수요의 법칙은 수요량과 가격이 어떤 관계에 있냐를 설명해 놓은 한 줄의 문장인 거죠. 한 줄의 문장입니다. 수요의 법칙.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가격이 감소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자, 여기서 수학적으로, 함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독립변수가 뭔가요? 가격이죠. 가격. 주어가 가격입니다. 가격이 움직일 때 수요량이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경제학에 이제 전통이 있다 보니까 원래 우리 함수를 그리고 이제까지 배워왔던 수학적인 함수를 나타내고 표현할 때는 독립변수를 수평축에다 놨어요. x축. 그리고 종속변수를 y축에다 놨는데 경제학에서는 그 반대로 p를 수직축에 놓고 그립니다. 그건 옛날 경제학자가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할 때 그런 식으로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후배 학자들이 계속 따라서 그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 정확한 유래나 뭐 원인, 이유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해 놓은 바가 찾아봐도 명쾌하게 그렇게 해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으면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다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완벽하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옛날 사람이 해놓고 죽어버리는 바람에 왜 처음에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게 수요의 법칙. 가격이 감소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다시 얘기하면 가격이 독립변수, 수요량이 종속변수다라는 거죠. 그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나타낸 그 함수 형태, 이게 수요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 수요의 법칙이라는 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요량이 반응을 하는데,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량 감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예, 음의 상관관계, 음의 함수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릴 수 있겠죠. 곡선, 네, 직선도 곡선에 포함되는, 곡선이 더 훨씬 넓은 개념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그려진다. 수요 함수는 우하향한다. 요 조건까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려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사선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이라는 거, 수요 함수라는 거 어떻게 나타내는지, 우리가 요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바로 그려낼 수 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직관적인 설명이에요. 자, 내가 개인이고 내가 물건을 사러 시장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건의 가격, 내가 원하는 물건의 가격이 올랐어요. 더 많이 사고 싶을까요? 더 작게 사고 싶을까요? 더 작게 사고 싶습니다. 그렇죠? 다른 변수들이 다 조건이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나의 취향도 변하지 않았고, 나의 소득도 변하지 않았고, 내가 경제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은 다 일정하다고 했을 때 시장에 나가서 봤더니 가격이 올랐어요. 제가 공책을 하나 사러 시장에 딱 나갔는데 공책 가격이 올랐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책을 더 적게 소비하겠죠. 수요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의 방향이, 가격의 증가 방향,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수요량이 움직인다. 수요 곡선은 가격에 대한 음의 상관관계 또는 음의 함수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까지 이렇게 나타내게 됐고,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반적으로 다 아시죠? 그림을 띄워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개별적인 경제 주체, 개별적인 소비자의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수요죠. 근데 개별 수요가 모여가지고 시장 수요가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개별 수요는 어떻게 시장 수요로 집계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소비자가 있어요. 자, 나의 개별적인 결정, 시장 가격이 주어졌을 때, 각각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얼만큼 수요하겠어, 수요량을 마음속으로 정해놓죠. 그걸 그림으로 나타냈더니 수요 함수처럼 이제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우하향하는 모습을 그려낼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 개별적인 사람들의 수요를 다 합해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그 가격에서 A라는 사람이 가격이 1이었다고 하면 100개 수요한다. 그럼 B라는 사람 20개, C라는 사람 30개. 다 다음 몇 개죠? 시장 참여자가 3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30명일 수 있고 300명일 있고 3000명일 수 있습니다. 무한히 많다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많을 수 있겠죠. 그걸 집계하는 거죠. 난 1원의 가격에 하나도 안 살 거야. 난 0.5원 해야 살 거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0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적당한 가격을 내는 수량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평적으로 쭉 더해주면 되겠다. 정해진 가격에 사람수, 참가하는 사람수, 그 수요량만큼을 각각 더하면 시장 수요로 연결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하나 천천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게 공급에 가도 거의 똑같은 논리로 전개된다라는 겁니다. 공급의 법칙, 공급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만 딱 정해지면 다른 부분 절차적으로 딱딱딱 다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개별적인 공급, 그 다음에 시장 공급,
어떻게 결정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그려지는 것들을 보면요. 수평적으로 가격이 딱 정해진 데서 그 가격에 A라는 사람 얼마, B라는 사람 얼마, C라는 사람 얼마만큼의 수요량들을 수요할 건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가격에 대비해 가지고 그 양들을 더해주면 시장 수요가 된다. 그래서 시장 수요랑 개인 수요를 이렇게 대비해서 본다면 시장 수요가 한참 오른쪽, 오른쪽 방향으로 나가 있겠죠. 수평합으로 이렇게 쭉 더해진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장 수요가 개별 수요의 수평합이다. 이런 내용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요와 수요량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했는데 다음으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해요. 어떨 때 이동하느냐? 자, 우리가 함수를 이제 찾아냈는데 가격과 수요량과의 그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수요 함수라고 한다. 그걸 수요라고 한다. 그럼 이 수요 함수가 언제 이동하느냐라는 거죠. 자, 함수의 이동 자체는 P와 Q의 관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양은 정해져 있어요. 모양이 정해져 있을 때 함수 값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뭐 수평이든 수직이든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는 거 뭐의 변화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y는 ax 플러스 b, 이게 이제 직선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함수 형태죠. a는 기울기이고 b는 절편입니다. y 절편이죠. x가 0일 때 b 값을 가지니까 그렇게 곡선을 그릴 수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선도 사실은 곡선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림을 그려보시죠. 수요 함수라면 a가 0보다 작겠죠. 그래야지 우하향하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절편이 있는 우하향하는 직선을 수요 함수, 수요 곡선, 뭐 수요 여기선 직선이지만 곡선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요 곡선이 있는데 이게 어떨 때 움직이느냐? 움직이는 건 뭐죠? 파라미터가 바뀌면 움직입니다. a든 b가 바뀌면 움직이죠. a 뭐죠? 기울기고요. 그죠? b 뭔가요? 절편입니다. 근데 이 함수의 형태를 바꾸는 거.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 볼 거는 b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죠. 절편이 움직이는 거. 절편이 움직이는 거 뭐가 움직입니까? P와 Q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선호가 바뀌었어. 내 마음이 바뀐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커피를 좋아해요.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커피 만들어주는 이제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샀습니다. 이게 뭐 한 1,500원, 아메리카노 1,500원. 그래가지고 매일 한 잔씩 사 먹었어요. 근데 가격이 2,000원이 됐네. 그럼 매일 한 잔씩 사 먹게 꺼려지잖아. 그거는 수요의 법칙이죠.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죠? 커피 가격과 커피의 수요량이 들어있죠. 그것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변수에 바뀌는 거 다 수요 함수를 이동시킨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본적인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커피가 정말 당신 몸한테는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커피를 줄이게 됐다든지, 그럼 가격하고 수요량의 관계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죠. 테이스트가 바뀌었다, 기호가 바뀌었다,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한 바람에 커피를 덜 마시게 됐다. 이런 어떤 선택을 하는데 커피를 선호하고 커피를 선택하는 어떤 선택의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 곡선의 이동.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에 대비해서 수요량 변하는 거, 원래보다 내가 커피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커피의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됐나요? 절편이 낮아지겠죠.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평균적인 수요량 자체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또 다른 건 뭐 있을까요? 소득이라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기본적인 소비량, 수요량 자체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수요의 변화.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수평
형식으로 이동하겠죠. 완전 평행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동 방향은 이동 크기는 높으냐 낮으냐 뭐 가격 대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사항은 원래 상승이라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고 하락이라는 거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요와 공급 모형을 할 때는 좌우로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물론 종속 변수가 X축에 놓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급을 할 때, 공급을 생각할 때 증가하는 방향이 오른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안 그러면 공급 곡선이 상승하는 경우가 공급 줄어드는 경우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달라진 이유가 종속 변수와 그 독립 변수의 그 축 차이, 축이 반대로 놓이면서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승이 오른쪽 이동, 하락이 왼쪽 이동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득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커피랑 비슷한 거.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차의 가격, 뭐 커피를 대용해가지고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홍차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녹차를 마시는 사람도 있겠죠. 녹차랑 홍차랑 일반적인 차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나의 카가 아니고 티 얘기하는 거고요. 자, 차의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비싼 물건보다 싼 물건을 더 수요하겠죠. 그래서 나의 커피 마시는 수요량 자체가 차로 대체되는 거예요. substitute 됐다고 하는데 substitute 된 거죠. 그런 경우 어떻겠습니까? 차의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의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됐나요? 다른 상품의 가격 또한 수요 곡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됐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커피 가격하고 커피 수요량하고 그것만 제외한 어떤 다른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 수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다 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체크해내는 능력을 가지는 거, 그런 해석력을 가지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득이 증가했다, 커피 수요 증가하겠네. 소득이 감소했다, 커피 수요 감소하겠네. 티 가격 올랐다, 커피 수요 증가하겠네. 바로 나오죠? 티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티를 소비하던 수요하던 그 양들의 일부분이 커피로 substitute 대체되겠죠. 그러면서 수요 곡선이 증가하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볼 거다. 요런 계산이 빨리빨리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대체 효과라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또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 있는 상품에 대한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수요 곡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취향, 또는 뭐 건강에 대한 상식,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결국 커피를 선호하는 그 취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취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타이밍도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내일 당장 커피 가격이 $5로 오를 것 같아요. 커피라는 거 그냥 마셔버리고 식고 나면 맛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perishable good이라고 하는데 그 부패되거나 없어지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상품인데 내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내일 비싸질 거 당연히 내가 알고 있어. 예측을 하고 오늘 사는 겁니다. 사재기를 해놓는 거죠. 됐죠? 그럼 미래에 대한 정보, 예측 이런 것 또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또 장기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를 했어요. 인구가 증가했다는 건 뭐죠? 자, 똑같은 양의 수요, 그 평균적으로 비슷한 양을 수요하는 필요한 어떤 상품이 있는데 그걸 써야 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 시장 수요 더하듯이 수평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시장에 참여 인원수가 100명이 된 게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수요 곡선 자체가 그만큼 쭉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그리고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소득이 있었고 다른 상품의 가격 있었고요. 취향 있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소득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더라. 그쵸? 내가 쓸 돈이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상품을 수요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일반적인 사람,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소비자는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는 거죠. 사고 쓰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먹는 거 행복하죠. 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음식을 사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사는데 만족감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러면 나의 소득이 나의 파워가 경제적인 파워가 증가했다. 그러면 더 많이 쓰고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상품이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수요가 감소하는 놈이 있던데요. 이런 게 생긴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소득이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상품들이 있다.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하는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제, 열등제, normal good.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normal good이라는 거고요. 열등제, inferior라고 합니다. inferior good. 열등하다라는 거죠. 열등해가지고 내가 소득이 낮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수요를 하다가 어떤 소득 수준 이상이 되니까 나 그런 거 절대 안 먹어 이제. 뭐 패스트푸드 뭐 이런 거 그렇죠. 라면 이런 것들이 예로 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뭐 다들 라면 좋아하시니까 소득에 따라서 그래도 수요의 감소는 일어날 겁니다. 예전에는 주로 많이 라면을 먹었다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싸고 간단하니까 먹었다면 소득이 증가하면 다른 음식점에 가가지고 더 맛있고 영양가 높은 영양이 밸런스가 맞는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상품들도 있더라. 그걸 구분하는데 정상제와 열등제로 구분한다. normal good, inferior good. 이 구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잠깐 얘기했던 다른 상품의 가격이 바뀔 때 수요가 변화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두 상품의 수요가 아니면 두 상품의 관계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커피와 차처럼 substitutable 대체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perfectly substitute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근데 substitute 일반적으로 모든 상품들이 대체가 가능하죠. 내가 어떤 상품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을 약간 아낀 다음에 다른 상품으로 다 바로 수요할 수 있죠. 그런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대체적인 어떤 특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커피와 차처럼 내가 커피를 조금 덜 마신 다음에 차를 대신 마시면 돼. 대신할 수 있는 상품이 있겠죠. 이런 상품들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의미로는요, 보완제라는 게 있습니다. 보완제가 뭔가요? 같이 소비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소비해야 되는 거. 그래서 완전한 보완제를 찾기가 참 어렵긴 해요. 컴포넌트라고 영어로는 얘기하고요. 보완제 관계를 정확하게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 교과서에는 땅콩버터와 딸기잼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이 땅콩버터가 너무 뻑뻑하니까 식빵에 발라 먹을 때 꼭 딸기잼을 같이 발라 먹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잼이라고 얘기하고 피넛버터 앤 젤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 같이 먹는 게 정말 보완적인 관계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완전하게 그런 경우는 좀 없고요. 그리고 좀 희한한 얘기긴 하지만 왼쪽 양말, 오른쪽 양말. 나 왼쪽 양말만 신고 보통 사람들 살 수 없으니까. 근데 번들로 파니까요. 보통 이제 두 개를 한 짝으로 팔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왼쪽 양말과 오른쪽 양말을 동시에 팔 수 없고 하나씩 따로 판다면 그렇게 되겠죠. 보완제다. 양말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뭐 양쪽 바꿔 신어도 별로 상관없고 이래서 장갑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다르죠. 따로 판다면 네, 같이 사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왼쪽이 먼저 빨리 닳는다면 오른손 자매가 많아가지고 오른손 장갑이 먼저 닳는다면 오른손이 더 많이 팔리거나 하겠죠. 근데 결국 소비는 수요는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좀 이 관계를 현실적으로 찾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컴퓨터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 예전에는 뭐 그 카세트 테이프하고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뭐 그다음에 턴테이블하고 LP판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기계 하나에다가 써야 되는 이제 다른 그걸 즐기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추가되는 거니까요. 그럼 뭐 PS3 뭐 그다음에 엑스박스와 프로그램 뭐 게임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또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둘이 관계가 그런 거는 없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제품과 다른 하나의 제품이 같이 소비해야 되는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떨어질 거고요. 다른 관계가 있는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을 볼 거다. 그죠? 가격에 따라서 상대방 가격에 따라서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대체제 역할을 했다. 그럼 보완제는요? 그 대체제요. 지금 얘기한 건 보완제였고요. 그럼 대체제의 경우에는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제 가격의 수요량은 감소할 거고 거기에 이제 상반되는 대체되는 그 상품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가격이 증가하면 대체제 가격이 증가하면 나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양과 음의 방향을 논리를 잘 따져서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하시면 이해가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이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거, 소득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상품의 가격에 의해서 수요가 변하는 연관제에 대한 관계,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뭐 수요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하면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요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하시면 공급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나가는 그 내용 자체가 순서 자체가 동일합니다. 자 이제 공급 보겠습니다. 공급 아까도 말했지만 공급량과 공급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공급량은 가격에 대해서 가격과 생긴 어떤 그 공급하는 양 자체 변수 자체입니다. 그럼 공급이라고 하는 거 공급 곡선이나 공급 함수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럼 가격과의 관계를 이렇게 인과관계를 잘 엮어 놓은 것 그 자체를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자체만 얘기하면 그 퀀터티 서플라이드와 퀀티티 자체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급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공급 함수를 유도할 수 있겠죠. 네, 공급량은 가격에 의해서 양의 관계를 가진다. 이해되시죠? 바로 이해될 겁니다. 가격 증가하면 나 더 많이 팔고 싶어. 그래야지 이윤이 더 많이 남지. 그쵸? 판매액이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따른 결국 내가 지출한 비용들은 다 똑같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이윤이 궁극적으로 증가할 거죠. 그럼 공급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윤 극대화입니다. 이윤 극대화. 돈 버는 데 있는 거예요. 민간 기업은 돈 버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량이 증가할 겁니다. 그렇다면 P와 Q의 축을 그린다면 양의 방향,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그거 이해하시면 그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를 다 하신 거예요. 아까 거 뭐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하는 입장에서 가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 나름대로 더 많은 양을 뭐 어디든 내가 직접 생산을 하든 생산되어 있는 걸 어디서 가지고 오든 그래가지고 파는 사람 입장이죠. 네.
공급자 입장이라면 그게 다 연관이 돼가지고 하나가 다 같이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판매자와 중간 상인과 뭐 이런 것들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시장에 나와서 물건 파는 사람들 입장, 공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이 증가하면 내 개별적인 공급자 입장에서 더 많은 양을 공급하려고 했거든. 공급량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개별적으로 그려놓으면 개별 공급 곡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될 거고요. 그거를 이제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공급자별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평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정해진 가격에서 요 1번 공급자, 2번 공급자, 3번 공급자가 얼마만큼 각각을 공급하려고 하느냐, 참여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다 해가지고 합해보면 시장 공급 곡선이 완성이 될 거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개별적인 공급 곡선에 비해서 그거 합쳐진 거니까 수평적으로 합쳐진 거니까 상당히 옳은 변화에 있을 거다. 정해진 가격에 공급량들이 더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오른쪽에 있는 시장 공급 곡선을 만나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뭐 그런 내용들은 수요할 때도 똑같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공부할 건 뭔가요? 우리 했던 거 잠깐 기억을 해보죠. 공급 곡선의 이동이죠. 공급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공급 곡선 자체를 공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공급량이 아니라 공급이요. 자, 공급 함수 자체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연결해 놓으니까 공급량의 변화와 가격의 직접적인 변화 말고 다른 어떤 변수들, 다른 상황들이 변화했을 때 공급 자체가 이동하게 될 겁니다. 됐나요? P와 Q, 여기서 말하는 P는 그 상품에 대한 가격, Q는 공급량. 됐죠? 그 두 가지 변수를 제외한 어떤 비슷한 다른 상품의 가격과 다른 상품의 공급량이 어떤 영향을 받음에 따라 가지고 공급도 변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거 공급 곡선의 변화 또는 이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수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그런 상황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요소 가격입니다. 팩터 프라이스예요. 뭐죠? 요소 가격이라는 게?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산 활동에 들어가는 개별적인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뭔가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노동이 필요합니다. 자본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자본이라는 거, 노동과 자본 이거를 가장 생산 요소로 경제학에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모델을 만들 때 이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각각의 다른 형태의 생산 요소들, 기본적인 재료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생산 요소 중에 생산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 경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분석을 하는 것 두 변수, 노동과 자본 되겠어요. 그럼 노동 가격과 자본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공급 곡선이 변화할 수 있겠다. 어떤 측면에서? 생산하는 비용 측면에서 변화를 주기 때문인데요. 자, 노동 가격, 임금이 올랐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물건 생산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럼 공급 곡선이 감소합니다. 자, 감소할 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왜요? Q 자체가 주어진 가격에 의해서 생산량 또는 공급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됐나요? 종속 변수가 X축에 놓여진 그런 비극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감소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공급곡선 보시면 알겠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하면 위로 움직인 것처럼 보입니다. 됐죠? 그것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고정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기준이 정해진 가격의 공급량, 전체적인 평균적인 공급량이 이동한 거죠. 공급이 줄었다 이랬을 때는 공급곡선 왼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유 있을까요? 뭐 기계의 가격, 기계를 빌리는데 돈이 더 많이 들게 됐다. 그러니까 또 다른 비용들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자본금 빌려와가지고 생산 과정에서 어떤 비용들을 발생할 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돈 빌려오는 데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 자체가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받겠죠.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다른 거 뭐 있을 수 있을까요?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 기술 진보가 있었다. 내가 뭐 만드는 산업이 있는데 그 산업에 특화된 기술이 발전을 한 거다. 발전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들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노력들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비용에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효율성이 증가한 겁니다. 됐죠? 예, 그 경우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공급이 증가하고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수요와 비슷하게 미래에 대한 가격이 미래에 내가 만들고 있는 물건 가격이 증가할 거다. 일주일 뒤에 그 가격이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주일 보관하는데 얼마 비용도 들지 않은데 오늘 팔지 말고 일주일 뒤에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미래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현재의 공급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급은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미래 가격의 상승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다. 확신이 있다. 이런 경우죠. 그럼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고요. 그다음 똑같이 더 많은 생산자가 이 산업에 계속 들어오는 경우, 산업에 번창을 했는데 계속 공급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런 변화들이 발생할 수 있다. 공급 곡선에도 공급 곡선 자체, 함수 자체도 변화를 가지고 온다. 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짧게 이제 공급은 딱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요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공급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이제 수요 공급을 동시에 다 했으니까 이런 논리로 수요도 설명하고 공급도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함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이해가 풍부해졌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균형이죠, 균형. 짜잔 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드디어 시장에서 만났어요. 뭡니까? 균형이 결정되겠죠.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equilibrium, 균형이 결정됩니다. 자, 어떤 상대적인 반대적인 힘이에요. 수요라는 것 자체 원래는 뭐죠? 낮은 가격이면 낮은 가격에 더 많은 물건을 내가 쓰고 싶어, 이런 욕구인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판매하는 사람, 공급하는 사람, 공급자 측면에서 이런 거죠. 가격만 많이 주면 내가 많이 팔지, 많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많이 시장에 내놓지, 요런 내용이죠. 그런 의지들이 시장에 나가서 만납니다. 그쵸? 되도록이면 싸게 사고 싶다. 되도록이면 높은 가격에 팔고 싶다. 더 많은 물건들을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많은 소비자와 많은 공급자들이 수요자와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게 되니까 균형이 달성되게 된다. 나는 몇 개까지는 싼 가격에 팔 수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쵸? 자기의 비용이 낮으면 난 또 그 비용 들여가지고 그거보다 더 싸게 물건 하나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가격에 나 팔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이 각각의 공급자들도 준비를, 아니면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딱 만나가지고 균형이 결정됐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된 거, 그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이렇게 딱 만나는, X로 딱 만나는 그 지점, 그 접점, 만나는 점, 그게 뭐겠습니까? 거기서 해당하는 가격과 해당하는 거래량, 수요량, 공급량, 요거 자체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수요를 양을 결정하는 가격이 얼마, 그 다음에 그만한 공급량을 결정하는 가격이 동일할 경우에 균형이 결정되는 거고, 그러면 수요랑 공급량 자체가 만나가지고 그 가격에는 누구든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그럼 균형에서 뭐가 결정되는 거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요 만나는 점, 요게 균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우리 이 균형에 대해서 이제 균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균형이 뭔데? 그거 왜 중요한데? 그럼 균형에서 벗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균형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변할 건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다시 날 수 있는데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장난치듯이 한번 균형에서 벗어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균형 가격이 정해졌어요. 균형 가격이 정해졌는데 시장에서는 그 가격이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만 거래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이 시장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그럼 이 시장 구조 자체에서 다른 것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격만 갑자기 높아졌을 때,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높아요. 그럼 어떻죠? 가격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나요?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럼 높은 가격에 대비되는 수요량은 균형 거래량에 있는 수요량보다 작겠죠. 거기에 반해서 가격이 높아졌을 때 공급량은,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그 높아진 가격에 해당되는 공급량은 균형 공급량보다 많을 겁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이 지점에 놓였던 그 가격 자체예요. 그 가격 자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습니까? 같지 않죠. 같아야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팔려고 하는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밖에 없어.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높으니까. 공급 과잉이 일어난다. excessive supply입니다. excessive supply. 서플라이가 넘친다라는 거죠. 그 경우 무슨 상황이 생기겠어요? 팔려는 사람은 많아가지고 생산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살려는 사람은 없어. 그럼 재고가 쌓이겠죠. 안 팔리는 물건이 많습니다. 이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재고 쌓아가지고 그 물건 쌓아놓는 것도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나라도 조금 요거보다 낮은 가격에 팔고 싶어. 낮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런 현상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의 공급자, 다른 공급자, 또 다른 공급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나 공급할 수 있어. 내 거 먼저 사줘. 공급 과잉이 일어났을 때 시장에서 일어나는, 시장 메커니즘 자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압력, 뭐겠습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쪽으로 압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행동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나요? 균형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공급 과잉이 계속 발생을 할 거니까 가격은 서서히 낮아져서 다시 균형 가격으로 복귀한 다음에 균형 거래량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 균형 가격에 다다르게 돼 있습니다. 왜요? 가격이 높으면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다른 방향 한번 생각할 거예요. 갑자기 가격이 균형가보다 낮았다. 그럼 무슨 방향이죠? 가격이 낮으면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 증가하고, 가격이 낮아지면 공급량은 감소하겠죠. 균형 거래량과 비교해가지고 수요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수요 과잉입니다. excessive demand. 그럼 어떻습니까? 살려는 사람은 맞는데 팔려는 사람이 없죠? 그럼 각각의 개별적인 수요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겁니까? 나는 이런 더 줄 역량이 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씩 그런 의도를 표출하거나 그런 현상을, 시그널을, 그런 신호를 보내면 가격에 상승 압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가격이 상승된다. 언제까지? 시장이 청산될 때까지. 청산된다는 거, 수요와 공급이 만나가지고 균형이 결정된다. 청산이라는 단어 클리어링에서 왔습니다. 마켓 클리어링에서 왔는데, 경제 용어들 자체도 상당히 한자어이기도 하고 잘 쓰는 단어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죠. 영어가 훨씬 더 쉽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마켓 클리어링이라고 하고, 청산될 때까지 가격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압력들이 계속 생겨나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 균형에 다시 복귀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메커니즘이 균형에서 가격이 흐트러졌을 때 자발적으로 균형으로 복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균형을 안정적인 균형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균형이라고 해요. 만약에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더라도
예, 안정적인 균형점이 어디냐 그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예들을 가끔 말하긴 해요. 이렇게 사발 같은 거 있죠. 동그란 모양의 사발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그 무거운 추 같은 거, 그 금속 볼, 공 같은 거를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움직이긴 하죠. 떨어지면 움직이긴 하는데 결국은 가운데점에 딱 놓여지게 돼서 멈추게 될 겁니다. 그게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옆에서 툭 치더라도 어떤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그 메커니즘 자체에서 그냥 균형점을 찾아간다. 예,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추가적인 어떤 압력이나 뭐 변화가 없다면 균형에 되돌아가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이라고 하고요. 뭐 안장이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생긴 어떤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물건을 아주 균형 잘 맞게 공을 올려놓더라도 일시적으로는 거기에 멈춰서서 올려둘 수 있습니다. 불안정하죠. 네, 그래서 unstable equilibrium, stable equilibriu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안정적인 균형과 불안정적인 균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 곡선에서는 안정적인 균형이다. 왜? 가격이 균형점에서 벗어났을 때 시장 메커니즘, 시장 구조 자체가 균형으로 복귀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그 시장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기본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기본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적어도 저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0번 이상 그려봤을 겁니다.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리고 또 시장에 어떤 반응이 있었을 때 수요 곡선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 공급 곡선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시장의 전체적인 가격과 거래량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낼 수 있죠. 그 요거를 직접적으로 그려보는 그 연습 자체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뭐 다른 연습 문제, 비슷한 연습 문제를 우리 또 추가적으로 한번 풀어볼 수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시장이에요. 아이스크림 시장. 그렇죠? 아이스크림 가격이 있을 거고, 아이스크림 수요량이 있을 거고, 공급량이 있을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이 상품이 뭐 특별하게 다르거나 뭐 다른 일반적인 모양을 따르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갑자기 이번 주에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졌어요. 자, 이렇게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진 사실은 이 아이스크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아이스크림 생산하는데 날씨가 좀 더 더워지고 한다고 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뭐 이런 뭐 영향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미하다고 보고, 날씨가 더워졌을 때 더 큰 영향을 주는 거 개인적인 어떤 사람들 일반 수요자들이 시원한 게 더 먹고 싶다라는 수요가 증가할 거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논리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아까 수요 공급이 균형으로 만나는 X자 모양으로 그려 보셨겠죠. X자 모양에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결국 균형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갈 것인가 알 수 있겠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수요가 증가했다. 그 경우에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 일어날 거다. 동시에 요렇게까지 딱 분석하면, 분석할 수 있으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마스터 하신 겁니다. 자, 수요 공급의 변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아니면 뭐 각각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몇 개를 예시로 한번 직접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전에 이제까지 쭉 흘러왔던 논리적인 어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론들, 시장에 대한 이론들 한번 유심히 다시 복습하시고, 결국은 중요한 거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거 시장의 변화, 균형점 찾아내고 균형점이 어떻게 변화돼 나가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직접 만날 때 이런 연습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구체적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배웠던 거는
시장 모형에 대해서 배웠고요.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봤고, 됐죠? 수요 곡선 어떻게 노출되는지 생각해봤고, 공급 곡선 어떻게 노출되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함수 형태로 노출된 수요와 공급 곡선을 P와 Q라는 공간에다가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만날 때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따로따로 봤을 때 어떤 변수들, 어떤 상황들이 수요 곡선에 변화를 발생시키고 공급 곡선에 변화를 발생시킨다. 그런 시나리오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제 다음 분석할 수 있을지, 시장 균형이 어떻게 바뀌어갈지에 대한 것까지 좀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요. 요 내용들 잘 또 이해를 하셔가지고 우리 직접 만나가지고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